포로, 모파상. 숲에서는 나무에 내리는 눈송이가 가볍게 떨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눈은 정오부터 내렸다. 작고 고운 눈송이들이 차가운 거품처럼 나무가지를 감싸고 덤불숲의 낙엽을 은빛 지붕으로 얇게 덮어 놓았다. 눈송이들은 폭신한 흰 양탄자처럼 길을 따라 펼쳐져 있었다. 빽빽한 나무들이 숲의 깊은 침묵을 더욱 두텁게 했다. 삼림 관리인의 집 문 앞에서 젊은 여자 하나가 팔을 걷어붙인 채 돌 위에 놓인 장작을 도끼로 패고 있었다. 그녀는 삼림 관리인의 딸이자 또 다른 삼림 관리인의 아내로 키가 크고 야위었으며 힘이 센 숲의 여자였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저녁엔 우리뿐이야 베르틴. 곧 밤이 될 테니 그만 들어와. 밤이 되면 프로이센 놈들이랑 늑대들도 돌아다닐 거야. 장작을 패는 젊은 여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가슴이 불룩 솟아올랐다. 그녀는 팔을 크게 휘둘러 나무를 쪼개면서 대답했다. 다 했어요, 엄마. 그리고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할 것 없어요. 아직 날도 저물지 않았다고요. 그런 다음 나무 땅과 장작들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옆에 쌓아놓은 뒤 다시 밖으로 나가 덧창을 닫았다. 커다란 떡갈나무 덧창이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는 문에 달린 육중한 빗장을 질렀다. 그녀의 어머니가 불 옆으로 피신했다. 나이가 들어 겁이 많아진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파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난 아버지가 밖에 계시는 게 싫다. 여자 둘이 있으면 힘이 없어. 젊은 여자가 대답했다. 염려 마세요. 늑대든 프로이센 놈이든 내가 죽일 테니까요. 그러고는 난로 위에 걸린 커다란 권총 한 자루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젊은 여자의 남편이 프로이센군 침략 초기에 입대하자 집에는 두 여자와 일명 장달이라고 불리는 늙은 삼림 관리인 니콜라 피숑만 남겨졌다. 젊은 여자의 아버지 니콜라 피숑은 숲을 떠나 도시에 가서 살자는 가족의 제안을 고집스럽게 거부했다. 숲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바위 위에 자리 잡은 오래되고 강력한 도시 르텔이었다. 르텔 사람들은 애국자였다. 그곳의 부르주아들은 침입자들에 맞서 저항하기로, 집을 떠나지 않기로, 전통에 따라 도시를 방어하기로 결정했다. 그곳 주민들은 이미 두 번, 즉 앙리 4세 때와 루이 14세 때 적에 맞서 영웅적으로 도시를 방어한 적이 있었다. 제기랄,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적들이 그들을 성 안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릴 테니까. 그들은 대포와 총을 구입하고 민병대를 조직해 부대를 구성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부대 집결지에서 훈련을 했다. 빵집 주인, 식료품점 주인, 부족관 주인, 공정인, 소송 대리인, 소목장이, 서점 주인, 약사 등이 번갈아 당번을 맡아 보초를 섰다. 그들의 지휘를 맡은 라비뉴 씨는 용기병 하사관 출신으로 라보 당시의 상속자인 맏딸과 결혼해 지금은 수혜상을 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군에 입대해 마을을 떠난 상태였고 라비뉴 씨는 남은 남자들 모두가 가입한 민병대를 대상으로 마을 방위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그래서 뚱뚱한 남자들은 표활량을 늘리고 군사를 빼려고 구보로 길거리를 지나다녔고 허약한 남자들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날랐다. 그러면서 프로이센군을 기다렸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이센 정찰병들은 숲을 지나 일명 장달이라 불리는 삼림 관리인 니콜라 피숑의 집에 두 번이나 접근해 왔다. 늙은 삼림 관리인은 여우처럼 날쌔게 달려가 그 사실을 시해에 알렸다. 사람들은 대포를 조준했다. 그러나 적은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달이 니콜라의 집은 아벌린 숲의 전초가 되었고 그는 일주일에 두 번 장을 보러 갈 때 도시의 부르주아들에게 야전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날 니콜라는 프랑스를 잘 아는 하사관이 지휘하는 독일 보병 분견대가 그저께 오후 2시경 그의 집 앞에 왔다가 다시 떠났다는 소식을 알리러 집을 나섰다. 니콜라 영감은 사나워진 늑대들이 염려되어 사자 같은 주둥이를 가진 몰로스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면서 두 여자에게 날이 어두워지면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만 있으라고 말했다. 젊은 딸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늙은 아내는 여느 때처럼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일이 불행하게 끝날 것 같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전전긍긍하며 딸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는 몇 시에 돌아오실까? 11시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실 거예요. 지휘관 집에서 저녁을 드시면 언제나 밤늦게 돌아오시잖아요.
딸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 불 위에 냄비를 올렸다. 그때 벽난로와 연결된 관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숲에서 누가 걸어다니네요? 적어도 7,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급에 질려 물레질을 멈추고 더듬더듬 말했다. 오 세상에, 혹시 너희 아버지도 거기 계신 게 아닐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난폭한 노크 소리가 대문을 뒤흔들었다. 그녀들이 대답하지 않자 커다란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왔다. 열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문을 열라고. 안 열면 부술 거요. 베르티는 벽난로 위에 걸린 커다란 근총을 떼어내 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문으로 다가가 한쪽 귀를 갖다 대고 물었다. 누구시죠? 문 밖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전에 왔던 풍견대 대원이요. 베르틴이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길을 잃었어요. 다른 대원들도 함께 있어. 어서 문 열어요. 안 그러면 내가 문을 부술 테니까. 베르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육중한 잠금 장치를 벗긴 뒤 무거운 문짝을 잡아당겼다. 눈 때문에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 6명의 프로이센 병사가 보였다. 그저께 왔던 병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온 거죠? 화사관이 되풀이해 말했다. 길을 잃었어요. 완전히 잃었다고. 그러다가 이 집을 발견했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내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밤 이 집에는 나와 어머니 둘뿐이에요. 베르틴이 말했다. 그러자 선량해 보이는 그 군인이 대답했다. 상관없어. 해는 끼치지 않을 테니 먹을 것만 좀 만들어줘요. 굶주리만 면하게 해주면 귀찮게 하지 않겠어. 베르틴이 뒤로 물러서서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눈을 잔뜩 맞은 행색으로 들어왔다. 눈이 거품을 낸 크림처럼 그들의 군모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서 군모가 마치 머랭처럼 보였다. 이 머랭은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고 휘저어 거품을 낸 것이라고 하네요. 파이나 푸딩 등에 얹어 먹는 거라고 합니다. 군모가 마치 머랭처럼 보였다. 그들은 지치고 기진맥진한 모습이었다. 베르티는 커다란 탁자 양쪽에 놓인 나무 벤치를 그들에게 가리켰다. 그러고는 말했다. 앉으세요. 수프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들 정말로 지쳐 보이네요. 그런 다음 문을 다시 잠갔다. 냄비 안에 물을 붓고 버터와 감자를 넣은 뒤 벽난로 속에 걸려있는 돼지비계 한 조각을 떼내 절반을 잘라 그 속에 넣었다. 6 남자는 시장기로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았다. 총과 군모를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 학교 의자에 앉은 어린 학생들처럼 얌전히 기다렸다. 어머니는 침입자인 그 군인들을 얼빠진 눈길로 응시하며 구석에 숨었다. 물레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와 벽난로의 불길이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냄비 속의 물이 불 위에서 끓으면서 부글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낯선 소음이 들려와 그들 모두를 소스라치게 했다. 문 밑에서 나는 것 같은 걸걸한 숨소리로 힘센 짐승이 코를 고는 소리와 흡사했다. 독일 하사관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총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베르틴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한 뒤 미소를 띠며 말했다. 늑대예요. 저놈들도 당신들하고 비슷해요. 바깥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배고파하죠. 남자는 미심쩍어하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회색 짐승 2마리가 급히 달아나더니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가 돌아와서 다시 앉으며 중얼거렸다.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요. 그리고 수프가 준비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많이 먹으려고 입을 귀까지 크게 벌리고 개걸스럽게 먹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턱을 벌린 채 빗물바지 홈통으로 빗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내며 먹었다. 두 여자는 붉고 무성한 턱수염들의 빠른 움직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구 움직이는 그 텁수룩한 수염 속으로 감자가 들어가 박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목말라 하자 베르티는 사과수를 가져오려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녀는 지하실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곳은 천장이 둥근 작은 지하 저장고로 혁명 동안 감옥 및 은신처로 사용되었다. 부엌 깊숙한 곳에 뚜껑문이 하나 있고 그 뚜껑문과 연결된 나선형의 좁은 계단을 통해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웃고 있었다. 혼자서 엉큼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독일인들에게 사과술 단지를 건네주었다. 그녀도 부엌 한쪽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군인들이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6명 모두 탁자 주위에서 잠이 들었다.
이따끔씩 누군가의 이마가 둥탁한 소리를 내며 탁자 널판에 떨어졌고 그러면 그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서곤 했다. 베르틴이 하사관에게 말했다. 불 앞으로 가서 누워요. 6명이 함께 누울 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나는 엄마와 함께 방으로 올라갈게요. 두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갔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방 안을 잠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이었고 그녀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프로이센 군인들은 외투를 둘둘 말아 머리를 받치고 발을 불 쪽으로 향한 채 바닥에 몸을 이었다. 그리고 곧 서로 다른 6가지 톤으로 날카롭거나 잘 울리는 소리로 하지만 지속적이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코를 골았다. 그들이 잠들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집 벽에 대고 쏜 것처럼 느껴졌다. 군인들은 벌떡 일어났다. 다시 2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3발의 또 다른 총소리가 뒤를 이었다. 2층의 문이 열렸고 맨발의 슈미즈와 짧은 치마 차림의 베르틴이 손에 촛불을 들고 급에 질린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우물우물 말했다. 프랑스군이에요. 적어도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당신들을 발견하면 이 집을 불태울 거예요. 그러니 빨리 지하실로 내려가요. 소리 내지 말고요. 소리를 내면 끝장이에요. 하사관이 놀라서 중얼거렸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베르틴이 네모난 뚜껑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6 남자는 발판을 잘 디디기 위해 더듬더듬 뒷걸음질을 치며 지하로 통하는 나선형의 좁은 계단 밑으로 하나씩 모습을 감추었다. 마지막 군목 끄트머리가 모습을 감추자 베르틴은 벽처럼 두껍고 강철처럼 단단한 그리고 경첩과 자물쇠가 달린 육중한 떡갈나무 뚜껑문을 닫은 뒤 확실하게 잠갔다. 그런 다음 웃기 시작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몹시 즐거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포로들의 머리 위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군인들은 돌로 된 견고한 상자 같은 지하실에 갇힌 채 조용히 있었다. 지하실에는 쇠막대 여러 개를 지른 채광창이 하나 있었다. 베르틴은 화덕에 다시 불을 피우고 냄비를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수프를 만들면서 중얼거렸다. 이른 밤엔 아버지가 피곤하시겠네. 그런 다음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째깍거리는 쾌종시계 소리만이 침묵을 규칙적으로 휘저었다. 이따금 그녀는 시계 문자판에 눈길을 던졌다. 그녀의 초조한 눈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일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발밑에서 프로이센 군인들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불명료한 소리들이 돌로 된 지하실의 둥근 천장을 지나 그녀의 귀에 와닿았다. 프로이센 군인들이 그녀의 술책을 간파한 것이다. 하사관이 좁은 계단을 다시 올라와 주먹으로 뚜껑문을 치면서 외쳤다. 열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뚜껑문으로 다가서서는 그의 프랑스 악센트를 흉내내며 말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문 열어요. 열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화를 냈다. 열어요. 안 그러면 문을 부수겠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부셔요, 아저씨. 어디 한번 부셔 보라고요? 그러자 그가 총 개무리판으로 머리 위에 굳게 닫힌 떡갈나무 뚜껑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계단을 도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군인들이 한 명씩 와서 차례로 자기 힘을 시험해보고 잠긴 뚜껑문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무익하다고 판단하고는 지하실로 내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밖으로 나가 문을 열고 어둠 속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는 사냥꾼이 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었다. 커다란 개 2마리가 그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그녀에게 뛰어올랐다. 그녀는 개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뛰지 못하게 제지했다. 그런 다음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아버지. 그러자 아주 멀리서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 베르틴. 그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불렀다. 아버지.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대답이 들렸다. 그래, 베르틴. 베르틴이 말했다. 채광창 앞을 지나가지 마세요. 지하실에 프로이센 군인들이 있어요. 갑자기 왼쪽에 나무 2그루 사이에 남자의 커다란 윤곽이 나타났다. 아버지였다. 그가 걱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프로이센 놈들이 지하실에 있다고? 그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베르틴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젯밤에 여기 왔어요. 숲에서 길을 잃었대요. 제가 지하실에 가두어 놨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어떻게 권총으로 그들에게 겁을 주어 지하실에 집어넣었는지.
노인은 여전히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녀가 대답했다. 라비뉴 씨에게 가서 부대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분이 저 사람들을 포로로 삼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걸요. 피시옹 영감이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기뻐할 게다. 베르틴이 다시 말했다. 수프를 만들어 놓았으니 드시고 다시 출발하세요. 삼림 관리인 노인은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이 담긴 접시 2개를 개들을 위해 바닥에 놓은 뒤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던 프로이센 군인들은 이제 조용해졌다. 15분 뒤 장다리 노인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베르틴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기다렸다. 포로들이 다시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격분한 나머지 지하실의 견고한 뚜껑문을 총 개무리판으로 끊임없이 두들겼다. 이윽고 그들은 혹시라도 독일군 붕견대가 근처를 지나가면 소리를 들을 거라는 희망에 채광창 너머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베르틴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음이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했다. 마음속에 심술궂은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들을, 그 비열한 놈들을 죽여 조용하게 만들고 싶었다. 초조함이 커져갔다. 그녀는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1분 또 1분이 흐르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출발한 지 1시간 반이 되었다. 지금쯤 시내에 도착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라비뉴 씨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라비뉴 씨가 감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하녀를 불러 군복과 무기를 가져오게 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길거리에 북소리가 퍼져나가면서 겁에 질린 얼굴들이 창가에 나타나고 시민군들이 서둘러 옷을 갖추어 입고 집에서 나와 숨을 헐떡거리며 혁대를 채우고는 지휘관의 집을 향해 구보로 출발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다. 부대는 장다리 영감을 선두로 해 눈 속에서 어두운 숲을 향해 출발했다. 그녀는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1시간 후면 도착할 거야. 신경질적인 초조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1분 또 1분이 끝나지 않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어찌나 더디 흐르는지. 마침내 시계바늘이 그들이 도착할 거라고 그녀가 예상한 바로 그 시각을 알렸다. 그녀는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서워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니콜라 피숑 영감이었다. 그가 말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지 알아보라고 해서 왔다. 그녀가 대답했다. 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날카롭게 끄는 호각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밑에서 갈색의 무더기가 천천히 다가왔다. 10명의 남자로 구성된 전초부대였다. 장다리가 여러 번 되풀이해 말했다. 채광창 앞으로는 지나가지 마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채광창을 가리켜 알려주었다. 마침내 대규모의 부대가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 합쳐 200명의 남자들이 200발의 실탄을 가져왔다. 지휘관 라비뉴 씨가 흥분으로 몸을 떨면서 곳곳에서 집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했다. 지하실 채광창 앞의 지면에는 넓은 공간을 남겨두었다. 라비뉴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적의 병력과 상태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적들은 너무나 조용해서 사라져버렸거나 기절했거나 채광창을 통해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라비뉴 씨는 발로 뚜껑문을 두들기며 물어보았다. 프로이센 장교 거기 있어?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비뉴 씨가 다시 물었다. 프로이센 장교 거기 있어? 하지만 소용없었다. 라비뉴 씨는 대답 없는 그 장교에게 무기와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와 그의 병사들의 목숨을 보전해주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지켜주겠다고 20분 동안 설득했다. 그러나 동의의 신호도, 적대적인 신호도 받지 못했다. 일이 까다로워졌다. 시민군은 눈 속에서 팔을 구르고 마부들이 몸을 덮이기 위해 하는 것처럼 팔을 크게 움직이고 어깨를 쳤다. 그 앞으로 지나가고 싶은 어린애 같은 욕구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채광창을 바라보기도 했다. 마침내 시민군 중 몸이 매우 유연한 포도뱅이라는 남자가 대담하게 나섰다. 그는 사슴처럼 껑충껑충 달려 채광창 앞을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포로들이 죽은 것 같았다. 누군가가 외쳤다. 저 안에 아무도 없나 봐. 다른 시민군 하나가 그 위험한 구멍 앞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마치 게임 같았다. 시민군들은 어린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듯 한 사람씩 뛰어나가 채광창 앞을 지나갔다. 눈덩이가 튀어서 발을 재빠르게 놀려야 했다. 몸을 따뜻하게 덮이기 위해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크게 피웠다. 뛰어가는 시민구들의 윤곽이 환한 모닥불 불빛을 받으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였다. 누군가가 외쳤다. 자네 차례야, 말로아종. 말로아종은 배가 나와서 동료들에게 웃음을 주는 뚱뚱한 빵집 주인이었다. 말로아종이 망설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놀렸다. 마침내 말로아종이 결심을 하고 종종 걸음의 구보로 헐떡거리며 출발했다. 그의 뚱뚱한 배가 흔들렸다. 시민군 전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대며 소리질러 그를 격려했다. 브라보, 브라보 말로아종. 말로아종이 목적지의 3분의 2 지점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채광창에서 기다랗고 붉은 불꽃이 솟아오르며 폭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몸집의 빵집 주인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코를 박고 쓰러졌다. 말로아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로아종은 신음하며 눈밭을 네 발로 기었고 지독했던 여정에서 벗어나자 정신을 잃었다. 말로아종은 지방이 많은 넓적다리 위쪽에 총을 맞았다. 최초의 놀람과 공포가 지나가자 웃음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잠시 후 지휘관 라비뉴 씨가 집 밖의 모습을 드러냈다. 방금 공격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영공 플랑시와 그 일꾼들. 그러자 남자 3명이 다가왔다. 이 집의 빗물바지 홈통을 개봉하도록. 15분 뒤 그들은 20m 길이의 빗물바지 홈통을 라비뉴 씨에게 가져왔다. 라비뉴 씨는 뚜껑문 가장자리에 신중을 기해 동그랗고 작은 구멍을 파괴했다. 그리고 펌프 수도관을 그 구멍에 대고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독일군 나으리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자고. 그 말에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기쁨의 외침소리와 격렬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라비뉴 씨는 조를 편성해 5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했다. 마침내 그가 명령을 내렸다. 펌프질을 해. 쇠로 된 손잡이가 장착되었고 물이 작은 소음을 내며 관을 따라 내려가 지하실로 흘러들었다. 폭포 같은 소리, 금붕어들이 사는 바위가에서 나는 소리가 났다. 시민군들은 기다렸다. 1시간이 흘렀다.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라비뉴 씨는 열에 들떠 부호관을 왔다 갔다 하고 적들이 항복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때때로 바닥에 귀를 대보았다. 적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그들이 큰 통을 움직이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아침 8시경 채광창에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프랑스군 장교와 이야기하고 싶소. 라비뉴 씨는 머리를 지나치게 들이밀지는 않은 채 채광창에 대고 말했다. 당신 거기 있는 거요? 여기 있어. 그러면 총을 밖으로 건네시오. 총 하나가 구멍 밖으로 나와 눈 속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었고 2개, 3개 그들의 총이 전부 밖으로 나왔다.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말했다. 이제 우리에겐 무기가 없소. 그러니 서둘러 조치해 주세요. 이러다 익사하겠소. 지휘관이 명령했다. 멈춰. 펌프 손잡이가 작동을 멈추었다. 라미뉴 씨는 시민군들을 부호관으로 불러들여 무기를 발치에 내려놓고 기다리게 한 뒤 떡갈나무 뚜껑문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물에 젖은 머리 4개가 창백한 금발의 머리 4개가 나타났다. 독일군 6명이 물을 줄줄 흘리고 벌벌 떨면서 겁에 질린 얼굴로 한 사람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체포되고 결박되었다. 독일군의 기습 공격이 염려되었으므로 즉시 2무리로 나누어 출발했다. 한 무리는 포로들을 끌고 갔고 다른 무리는 말로아종이 누운 매트리스를 막대 위에 실어 옮겼다. 그들은 개선 장군처럼 트레일로 돌아갔다. 라비뉴 씨는 프로이센 전초 부대를 사로잡은 공로로 훈장을 받았고 뚱뚱한 빵집 주인은 적과 싸우느라 부상을 입은 공으로 군사 메달을 받았다.